시간으로 근로계약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는 일을 할 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노동조건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또한 임금을 못 받았을 때는 근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또한 사업장 변경 사유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가 권리를 찾고자 할 때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근로계약서입니다. 예를 들어 한 노동자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말로만 기본급 250만 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월급날이 됐을 때 기본급 200만 원만 준다면 그 차액 50만 원을 그 노동자는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말로 하는 계약도 물론 계약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나는 250만 원 약속한 적 없어, 200만 원이었어 라고 한다면 그 노동자가 25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그 차액 50만 원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계약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EPS 이주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라는 양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데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근로계약기간, 두 번째로 근로장소, 세 번째로 업무 내용, 네 번째로 근로시간, 다섯 번째로 휴게시간, 여섯 번째로 휴일, 일곱 번째로 임금, 여덟 번째로 임금 지급일, 아홉 번째로 지급 방법, 열 번째로 숙식 제공에 관한 규정, 11번째로 이 표준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들은 근로기준법에 준용된다는 준용 규정이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내용들이 표준근로계약서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가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니까 앞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우리의 권리를 한번 OX 문제로 풀어볼까요? 1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노동자도 처벌받는다. OX,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정답은 X입니다. 노동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습니다. 이처럼 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EPS 이주 노동자들은 반드시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양식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해야 한다. OX. 네, O입니다. EPS 노동자들은 반드시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또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럼 세 번째 문제를 내겠습니다. 노동자가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아도 된다. OX. 네, X입니다. 노동자가 근로계약서를 달라는 요청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반드시 그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네 번째로, 임금이나 일하는 시간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한다? OX. 네, O입니다. EPS 이주 노동자든 미등록 노동자든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업무 등이 변경될 때는 반드시 한부를 작성해서 노동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도 인터넷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출력받으셔서 같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근로계약기간입니다. 일단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로 적혀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보통 신규 또는 재입국자는 입국일로부터 3년 이내로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게 됩니다.
또한 수습기간이 체크되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수습기간이 체크되어 있는 경우에 최저임금의 10% 감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인데 10%를 감액해서 7,515원까지 수습기간까지 지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최대 3개월까지입니다. 업무 내용입니다. 업종, 사업 내용, 직무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힌 대로 내가 실제 일하는 것과 업무 내용이 같은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법으로 정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입니다. 또한 일주 40시간입니다. 또한 이런 법정 근로시간을 넘어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연장 근로시간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1일 8시간을 넘게 근무하거나 또는 일주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넘게 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연장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야간 근로시간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야간 근로에 해당됩니다. 물론 야간 근로수당 또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 근로, 야간 근로 등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의무 적용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휴게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됩니다.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물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표준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다른 경우가 문제가 많이 됩니다. 즉, 표준근로계약서보다 더 많은 근로시간을 근무했음에도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표준근로계약서보다 더 많은 근로시간을 일을 하였다는 증거 등을 가지고 있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어느 정도 일했다는 근무 시간을 입증하기 위해서 회사의 출퇴근 기록 카드 등을 사진 찍어 놓거나 달력 같은 곳에 매일 출근 시간, 휴게 시간, 퇴근 시간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시는 것이 나의 권리를 보장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후 살피겠지만 표준근로계약서와 실근로가 다르다면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될 수도 있으며 또는 임금 체불이 발생할 수도 있기 자, 표준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있는 휴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에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습니다. 법정휴일은 법으로 정한 휴일, 노동자 누구든지 혜택을 받는 휴일을 얘기합니다. 약정휴일은 사용자가 노동자와 약속으로 정한 휴일을 얘기합니다. 2019년 현재 법정휴일은 두 가지입니다. 주휴일과 노동절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일주에 일하기로 한 날에 근무를 다한 근로자에게 일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보통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노동자인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보통 일요일이 유급휴일인 주일이 됩니다. 즉, 일요일은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받는데 보통 월급제는 별도의 주휴수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월급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2019년이 최저시급이 8,350원인데 월급에 포함돼서 계산되면 174만 5,150원이 해당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5월 1일 맞습니다. 바로 노동절이 유급휴일입니다. 그런데 달력상의 빨간 날 공휴일은 법정휴일일까요? 현재 법으로는 법정휴일로 제정되었지만 아직 노동자들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0년 1월 1일서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다음은 약정휴일인데요. 이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쉬기로 한 약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즉, 회사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현재도 유급휴일로 규정된 회사들도 많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면 사용자는 휴일 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휴일 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 적용됩니다. 다음으로는 연차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가 회사에 최초 입사 시 1개월 개근할 때마다 하루의 연차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또한 1년을 80% 이상 출근을 하면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만약 1년을 근무하게 되면 한 달 근무할 때마다 생기는 하루씩과 1년 일하서 15일 발생된 걸 합쳐서 26일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서부터는 다시 15일이 발생되게 됩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최초 입사에서부터 1년 되기 전까지는 하루에 한 달씩 생기며 1년이 됐을 때 15일이 발생돼서 26일이 발생되고 2년을 초과할 때는 다시 15일, 3년째는 16일 그런 식으로 가산돼서 연차 수당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차 유급 휴가 또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법적으로 보장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보통 사업장에서 여름 휴가를 주말, 즉 토요일을 포함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주말은 연차 휴가 일수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년 연차 유급 휴가 등을 달력 같은 데 기재하셔서 만약 내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 휴가가 있다면 이는 이후에 연차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일까요? 네, 시급 8,350원입니다. 적어도 8,350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일일 8시간 근무하고 일주 40시간 근무할 때 주일 수당까지 포함되면 174만 5,150원이 해당됩니다. 특별한 수당이 없으면 이 금액이 월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토요일 날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만약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8시간씩 근무를 했다 그러면 연장 근로수당이 어떻게 발생될까요? 네, 토요일은 주 40시간이 넘기 때문에 토요일 8시간이 연장 근로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당 10,000원이었으면 8시간 근무를 했으면 일한 80,000원과 연장 근로수당이 40,000원이 포함돼서 120,000원이 발생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야간 근로수당입니다.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이 시간에 근무를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의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만약 시간당 통상임금이 10,000원이면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네, 2시간 일했으니까 20,000원이 발생되고 10시부터 11시까지는 야간 근로 시간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50% 5,000원이 추가적으로 발생돼서 25,000원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휴일 근로수당입니다. 만약 내가 일하는 날이 원래 일하지 않아도 되는 법정 휴일 또는 약정 휴일이면 그 시간에 일할 때마다 휴일 근로수당이 발생되는데요. 처음 8시간은 시간당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휴일 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8시간 넘어서는 시간당 100% 이상의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일요일에 근무를 하였고 시간당 통상임금이 10,000원이면 1시간을 일하면 시간당 15,000원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8시까지는 15,000원씩 발생되다가 8시간 넘어서 일하게 되면 1시간당 일할 때마다 맞습니다. 네, 시간당 20,000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휴일 근로수당입니다. 또한 연장 근무를 하다가 야간 근로시간과 겹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각각 중복해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당 10,000원이면 연장 근로수당 5,000원, 야간 수당 5,000원 합쳐서 20,000원으로 계산되는 거죠.
또한 휴일 근로수당과 야간 근로수당이 중복되면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중복해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은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사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게만 법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EPS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사업장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업장 변경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사유가 해당됐을 때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초 3년간에선 3번 할 수 있고요. 계약이 연장된 1년 10개월 동안 2번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주와 당사자 합의로 3번 또는 2번을 연장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입니다. 내가 월 임금의 30% 이상의 임금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하거나 또는 지연 지급, 다시 말해서 표준근로계약서에 임금 지급이 정해져 있는데 그 날짜를 지키지 못하고 넘어서 지급하는 경우를 지연 지급입니다. 이 경우나 또는 내 월급의 임금의 10% 이상의 금액을 4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지연 지급하는 경우에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최저임금법에 미달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고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청일이 중요합니다. 임금 체불 또는 지급 지연이 종료된 날로부터 4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사용자가 채용할 때 제시하거나 채용한 후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던 근로조건, 쉽게 얘기해서 표준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과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이 감축된 기간이 사업장 변경 신청일 이전 1년 동안의 2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용자가 채용할 때 제시하거나 채용 후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던 똑같이 표준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근로시간대가 우리 이주노동자의 동의 없이 2시간 이상 앞당겨지거나 또는 늦춰진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일 이전 1년 동안에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고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표준근로계약서에 정한 장소 외에서 근무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시킨다든가 이런 경우 불법이며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으로 들어왔는데 농업을 시킨다? 이런 경우는 불법이며 이러한 이유를 들어 사업장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근로계약서상 정해져 있는 근로장소에 근무시키지 않으면 이것 또한 고용허가가 제한돼서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상의 임금 및 임금 지급일, 근로시간 등 실제 근로와 임금을 반드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신청은 이주노동자가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표준근로계약서에 있는 숙식 제공 관련 문제입니다. 자, 많은 노동자들이 숙소와 식사를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경우가 있고 또는 숙소만 제공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숙박비를 임금에서 공제되는데 이 또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 숙소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정말 집처럼 생긴 데냐 아니면 컨테이너처럼 임시주거시설이냐 이것 따라 다릅니다. 만약 정말 아파트처럼 집처럼 되어 있고 또 식사까지 제공하면 나의 월급 통상임금에서 20%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임시시설인 컨테이너 박스인데 식사를 같이 제공한다. 그러면 통상임금의 13%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숙소만 제공한다. 식사는 제공하지 않고 아파트처럼 생긴 제대로 된 숙소에서 숙소만 제공하는 경우는 월 통상임금의 15%이고요.
임시주거시설, 아까 얘기했던 컨테이너 박스 딱 그러면 월 통상임금의 8%까지만 가능합니다. 보통은 이주노동자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 월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기타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 최저임금인 2019년인 같은 경우는 174만 5,150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퍼센티지로만 숙식비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사업주 마음대로 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는요,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범위에서만 숙식비를 징수할 수 있고, 또한 사업주는 임금에서 숙식비 자체를 사전 공제할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공제액 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국어로 된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의서가 없다면 이 또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용자가 처음 고용허가제를 받을 때 이주노동자의 숙소가 마치 아파트처럼 제대로 된 숙소라고 얘기해놨지만 실제로 컨테이너처럼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한 숙소가 숙소시설 기준의 일부를 또는 전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또한 노동부에서 시정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이를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주노동자들의 숙소시설의 기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는 남자와 여성을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에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를 피하여야 합니다. 취업 시간을 달리하는 2개조 이상의 근로자들을 같은 침실에 기숙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숙사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일실의 거주 인원은 15명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난방시설도 있는데요, 보일러 등을 이용한 바닥 난방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화장실과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침실과 화장실, 샤워실 각각의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방별로 화재 감시기가 설치되어 있고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숙사의 설치 조건들입니다. 다음은 부당한 처우로 인해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주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성폭행을 피해를 당하면 그 즉시 긴급하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주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습적인 폭언 등을 당해서 더 이상 그 사업장에서 일할 수 없을 때도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비단 사업주뿐만이 아니라 사업 직장 동료 또는 사업주의 배우자 등의 친척들로 인해서 성희롱, 성폭행 또한 이 또한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로부터 국적, 종교, 성별, 신체 장애로 불합리하게 차별 대우를 받음으로써 그 사업장에 계속 일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업수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회사가 일이 없다고 휴업을 하면 노동자는 임금을 받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도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적으로는 100% 받을 권리가 있지만 70%마저 주지 않으면 노동부가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퇴직금과 출국만기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국만기보험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주노동자들에 대하여 퇴직금을 대비하여 사업주가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보통은 출국만기보험은 통상임금으로 기준하기 때문에 실제 받아야 할 법정 퇴직금보다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출국만기보험의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한 후에 내가 실제로 받아야 할 법정 퇴직금의 차액들을 미리 사업자에게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의 예상 수령액은요, 삼성화재의 전화를 통해서 알거나 또는 모바일 웹, 외국인 고용관리 EPS입니다. 또는 홈페이지에서 www.e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임금체불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짤막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근로계약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월급 명세서를 모아두셔야 됩니다. 월급 봉투 또는 통장으로 받았으면 통장 거래 내역서들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명함들을 갖고 계신 게 좋습니다. 특히 사업주의 명함들을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제 일했던 근무 기록들, 타임카드가 있으면 타임카드를 사진 찍어놓거나 그런 것이 없으면 손수 출근 시간, 휴게 시간, 퇴근 시간들을 달력 같은 경우에 꼭 하루하루 기재된 것 또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회사에서 일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들도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임금이 체불되면 첫 번째로 보통 노동부에 진정을 합니다. 이는 EPS 노동뿐만 아니라 미등록 노동자들도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진정을 통해 임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EPS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체불급품 확인을 발부받아서 임금체불 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는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노동부에서 해결 안 되면 아까 얘기했던 체불급품 확인을 발부받아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나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체당금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는 최대 400만 원까지는 소액체당금 제도로서 임금 체불을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상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상 노동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당체행동권을 가집니다. 이주노동자도 당연히 노동조합을 건설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할 수 있는 노동상권이 당연히 보장됩니다.